바로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지난주는 중력하고 이제 영수철에 관련된 탄성력을 배웠었고요. 탄성력을 이제 중력과 같이 배운 이유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영수철이 아랫 방향 적용할 때 중력 때문에 아래로 이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배운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찰력과 부력을 배울 텐데요. 마찰력과 부력 마찬가지로 부력도 뭔가에 저항해서 방해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마찰력과 부력을 같이 배워요. 자, 우선 마찰력 한번 볼게요. 자,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되는데요. 방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다 방해하는 힘이니까 당연히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책상을 이렇게 앞방향으로 밀어.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밀어. 그러면 마찰력은 어떻게 작용하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책상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 이렇게 끌어당겨. 근데 안 움직이잖아. 그럼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앞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마찰력이란 거는요. 힘의 크기는 정지해 있을 때는 내가 작용하는 힘과 같을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밑에 방향을 보시면요. 물체가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반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가 힘을 정의할 때는 작용점과 크기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작용점은 보통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크기와 방향을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크기는 거의 다른 크기들하고 작용하는 힘과 거의 같고요. 방향만 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수평면인데 그렇고요. 만약에 빗면이다 그러면은 물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힘이 또 마찰력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크기는요.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에 영향을 받는다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찰력이란 건요. 딱 두 개만 영향을 받아. 무게. 그러니까 질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무게는 왜냐면 중력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그러니까 재료의 성질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두 번째 거칠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단면적인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세로로 놓을 때랑 가로로 놓을 때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세로든 가로든 마찰력은 똑같은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 지우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우개의 무게는 변하지 않을 거야. 세로든 가로든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놓거나 얘를 가로로 놓거나 이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다고. 얘를 이렇게 밀 때의 마찰력이랑 얘를 이렇게 밀 때의 마찰력은 같다고요. 같은 재료라면. 근데 지금 요거는 좀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요 플라스틱 부분하고 천 부분의 거칠기가 다르다. 그지? 네. 거칠기에는 영향을 받지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때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다고. 알겠지? 단면적은 상관이 없는 값이다. 근데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다시 마찰력의 크기는요 두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첫 번째 크기의 무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가와 나를 보시면요. 나무도막 한 개일 때와 나무도막 두 개일 때 당연히 두 개일 때가 더 무겁잖아. 그지? 두 개라는 건요 중력이 그만큼 밑으로 더 많이 잡아당기는 거잖아. 크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밀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무도막의 무게는 가보다 나가 더 크고요. 당연히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힘 센서를 쟀더니 가보다 나가 더 크겠죠. 그 말은 나의 마찰력이 가의 마찰력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밑에 마찰력의 크기는요.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 하세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다고. 예? 다시 말해주세요. 마찰력은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고요. 방향은 힘의 반대 방향이고요. 크기는 딱 두 가지의 영향만 받는데요. 무게. 그래서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도 커지더라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칠기.
거칠기라는 건요 말 그대로 얼마나 거친 정도, 매끈하냐, 거치냐 이걸 말하는 거고요. 거칠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재료가 되죠. 재료. 유리에다가 미느냐, 나무에다가 미느냐, 사포 알지? 뾰족 거칠거칠한 거.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긁을 때 하는 거 있죠. 평평하게 만들 때 쓰는 거. 그러면 재료가 되겠지. 그래서 거칠격은 재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미리 하면요, 거칠기가 클수록 마찰력도 커져요. 맨들맨들한 것보다는요, 거칠은 표면이 마찰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래서 접촉면의 거칠기가 다를 때 첫 번째는 나무도막 한 개를 아크릴판 플라스틱판 같은 거 있지, 투명한 아크릴판 거기다가 밀 때랑요. 두 번째 나는요 나무도막 한 개를 사포에다 밀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포는 되게 거칠고 매끌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 뾰족뾰족하고 아프잖아요,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굳이 표현한다면은 아크릴판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포는 이렇게 미가 이렇게 꺼끌꺼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접촉면의 거칠기를 봤을 때는요 가보다 나가 더 크지. 그리고 힘 센서의 값도 나가 더 크게 나왔어.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결론은 화살표 옆에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한다. 무게가 클수록 더 무거울수록 마찰력도 커지더라. 그리고 거친 정도가 커질수록 마찰력도 커지더라. 그래서 또 실험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거칠기를 표현한 시험은요 유리하고 나무하고 사포를 많이 비교를 해요. 당연히 유리보다는 나무가 거칠기가 더 크고요. 나무보다는 사포가 거칠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사포 쪽이 당연히 마찰력이 더 크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무게 같은 경우는요,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교재도 나와 있지만 나무도막 한 개일 때보다는 나무도막 두 개보다 일단은 세 개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크기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딱 두 가지 영향만 받는다. 무게와 거칠기. 오른쪽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요. 접촉면의 넓이가 다를 때 마찰력의 크기 비교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 보시면요. 가로로 놨어. 10N의 힘으로 나무도막 한 개를 가로로 놨어. 나는요.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는데 보니까 같은 나무판 하나를 나무판에 나무도막을 한 개를 세로로 놨어. 가는 가로로 놓고요. 나는 세로로 놨어.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가로,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지. 그리고 나는요 단면적이 좁지. 그런데 같은 힘 10N으로 잡아당기래요.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가 똑같다. 알겠죠? 그러니까 면적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단면적 혹은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와 관계없다. 거기 화살표 밑에다가 이제 밑줄 해 놓으세요. 화살표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와 관계없다. 그래서 넓이는 관계없습니다. 다시 이번엔 마찰력의 이용을 보시면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와 작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마찰력을 크게 한다는 건요. 속력을 느리게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요. 뭔가를 빠르게, 미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 보시면요. 계단 끝에 여러분들 학교 같은데 아니면 건물에 보시면요. 계단 끝에 이렇게 고무 패드가 이렇게 쭉 가로로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인다. 눈 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에 뭐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강원도 같은 데 놀러 갈 때 만약에 눈이 와 그러면 아빠가 타이어에다가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쇠사슬 같은 거를 감거든요. 그러면은 눈길에서 덜 미끄러지고 좀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체인을 감는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직 경험은 없겠지만 눈 오는 날 만약에 등산을 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운동화에다가 아이젠이라는 걸 이제 달아요. 아이젠이라는 걸 이제 신어요. 아이젠을 이게 뭐 운동화 같은 데다가 아니면 등산화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채우는 뾰족한 이제 뭐라 그러지? 철심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딱 신어. 그러면 눈을 믿기 위해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딱딱딱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등산할 때 쓰는 아이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옛날 사람들 설피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집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눈길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뭔데 옛날 사람들이 만든 신발도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는 고무장갑의 손바닥 부분. 설거지 니네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고무장갑을 보시면요, 여기 손이 닿는 부분에는 뾰족뾰족하게 돼 있거든. 마찰력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릇 같은 거 씻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설거지 하니? 네. 설거지 좀 해. 엄마 도와줘. 잘해요. 자,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요, 뭔가를 매끄럽게 해서 잘 속력이 빠르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적이죠. 수영장의 미끄럼틀. 수영장에 만약에 물을 흘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맨몸으로 수영장에 갔는데 미끄럼틀에 물이 흐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다 화상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겠죠. 워터파크 같은 데 가시면, 그죠? 그래서 미끄럼틀에 물을 뿌려서 아니면 물을 이제 흐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찰력을 작게 해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지. 두 번째,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바퀴를 사용하거나 이제 기름칠을 할 때 창문은 이제 안쪽을 잘 보시면 요즘에 나오는 뭐 창문들 아니면 좋은 뭐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요, 창틀에 이제 바퀴가 조그맣게 달려 있거든요. 원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기계나 자전거 체인의 이제 윤활유, 이런 거는 이제 해봤을 거야. 남학생들 특히 뭐 자전거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뭐 기름칠 해주잖아, 그지? 그러면요, 뭐 이제 녹슬거나 이제 뭔가가 마찰력 있을 때 조금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문틀에도 이렇게 이제 문이 오래되면요 뻑뻑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거 고칠 때도 기름 사가지고 여기다가 뿌려줘 닦아주고 하면 조금 더 잘 열리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면 기름칠한다 아니면 뭐 구슬이나 바퀴 같은 걸 넣어서 좀 마찰력을 작게 한다, 이런 예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7, 8, 9번 한번 풀어볼게요. 마찰력에 대해서. 자, 7번 물체의 작용 마찰력의 방향. 오른쪽으로 지금 20N의 힘으로 C 방향으로 잡아당겼잖아요. 마찰력의 방향은 C가 아니라 A가 되겠지. 반대 방향 A가 되겠고요. 2번 마찰력의 크기는 20N이 되겠죠. 무심코 그냥 100N 쓰시면 안 되고요. 힘에 잡아당긴 힘의 반대 방향. 그래서 20N으로 A 방향. 8번은요. 마찰력은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방해하는 힘이니까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기 때문에 A와 B 중에서는 나무도막 두 개인 B가 마찰력이 더 크겠죠.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B이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그랬고요. 접촉면의 재질 그리고 거칠기가 커질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그랬어요. 9번. 자,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니은 길이를 걷는다, 이런 것들이죠. 마찰력이 만약에 적어 얼음판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걷기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마찰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바이올린 켜서 소리를 낸다. 이것도 마찰력이 커야겠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이렇게 키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그러면은 저 삑사리 계속 나겠지, 그렇지? 잘 켤 수 있으면은, 바이올린 혹시 해본 친구들은 잘 켜려면은 마찰력이 커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니은, 디귿, 그리고 투수가 야구공을 던진다. 미음 되겠죠? 니은, 디귿, 미음. 남학생들은 이제 야구 같은 거 많이 해봤을 텐데 공을 던질 때 변화구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가 딱 긁히는 느낌이 있어야지 공이 잘 던져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이 미끄러져 버리면 옆으로 그냥 흘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찰력이 큰 경우 니은, 디귿, 미음 되겠고요. 스케이트, 스키 이런 것들은요 눈에서 빠른 속도로 빨리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찰력을 적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창문 열 때 당연히 마찰력 적어야 되겠고요. 미끄럼틀, 네, 마찰력이 적어야 잘 미끄러지겠죠. 다시 왼쪽에 이제 마찰력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신 친구들은 적어보세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위에 있는 거 말고도요. 우리 등산화나 뭐 운동화 같은 경우 있죠. 운동화 밑바닥이 울퉁불퉁하잖아. 그 이유가 마찰력을 크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실내화나 이런 경우는 실내화나 뭐 슬리퍼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적게 하려고 맨들맨들한 경우가 있지. 그지? 그래서 신발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여자친구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하이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지? 하이힐의 목적이 뭐니? 높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박또박 이제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마찰력이 크게 해주는 경우가 있죠. 엄마가 신는 뭐 신발 구두 같은 거. 그 다음에 체조 선수라든지 뭐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손에 뭐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횟가루라든지 뭐 송진가루 이런 걸 붙이잖아. 이렇게 바르잖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올린 켤 때 송진가루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볼펜 같은 거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요, 볼펜에 고무 패드로 이렇게 감싸 있는 경우가 많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갑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목장갑 앞쪽에 이렇게 이제 고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뭔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갑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 뭐 눈길에 걸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길에 우리가 모래 같은 거 뿌리잖아요. 눈 오면요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것들도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요. 이제 책에 있는 거 말고도 몇 개 말씀드릴게요. 한번 필요하면 적어보세요. 뭐 여러분들 이제 유선형으로 뭔가를 만들잖아. 배, 뭐 잠수함, 그리고 뭐 KTX 이런 것들 전부 유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이 뾰족하게 돼 있죠. 이렇게. 왜냐면 공기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마찰력을 적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상 열차를 해가지고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철로에서 위로 이렇게 붕 뜨게 만드는 게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자석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럼 어떻게 되니?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적은 연료로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지. 그지? 자기 부상 열초,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마찰력을 적게 해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경우가 되겠어요. 네, 이번에는 부력을 한번 볼게요. 부력 보기 전에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22페이지에 마찰력과 관련된 실험이 있어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평면에서 끌어당기는 실험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나무판에 끌어당길 때랑 사포로 끌어당길 때 숫자를 보시면요. 나무판을 끌어당길 때는 10N, 나무판에서 끌어당길 때는 10N이 나오지만 사포에서 끌어당길 때 15N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칠기가 클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빗면을 기울이는 실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빗면을 기울인데 나무 도막을 나무판에서 미끄러질 때랑 사포에서 이제 미끄러지게 할 때랑 기울기가 어디가 클까? 나무판이 더 잘 미끄러지잖아요, 그지? 나무판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각도로, 예를 한 30도다 각도로 나무판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사포는 덜 미끄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커야겠죠. 이렇게 한 예를 들면 한 50도다. 그래서 얘는 한 사포다. 그리고 얘는 나무판이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고 어디가 거친가를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사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거칠기가 큰 거고요. 거칠기가 크니까 이제 마찰력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경사면이 클수록 걔는 거칠기가 큰 애니까 거칠기가 크고 마찰력도 그만큼 커지는 거다. 알겠죠? 경사면 기울기. 그래서 빗면을 기울이는 실험을 했어요. 나무판과 사포를 붙인 판 위에 동일한 나무 도막을 올려놓고 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내려가는 순간에 빗면 각도를 측정했고요. 자, 밑에 보시면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는 순간의 기울기는 가보다 나가 크다. 왜? 마찰력이 크기가 클수록 미끄러지는 순간에 빗면의 기울기가 크기 때문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마찰력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더 크다. 네, 접촉면이 거칠수록 기울기는 더 커져야 되고 마찰력은 크다고요. 자, 이제 다시 16페이지 돌아와가지고요. 네, 부력하고 오른쪽에 있는 개념 문제만 풀고 이제 칠 거예요. 부력은요, 액체와 기체에서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고요. 이제 밑줄 할게요.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자, 방향은요. 보통은 액체나 기체에서 물체를 딱 놨을 때 어떻게 되니?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윗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중력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반대 방향, 그래서 위로 이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 위로 이제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요. 어쨌건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방향이 반대인데 뭐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알겠죠? 액체라는 건 보통 해서 뭐 물 같은 데다가 딱 뭔가를 놨어요.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가라앉지 않고 뜨는 물체들 있지. 부력에 의해서 떠 있는 거. 예를 들면 배 같은 거 가라앉지 않고 떠 있잖아, 물 위에. 그건 이제 부력이라고 하고요. 기체에서는요, 그건 이제 액체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기체 같은 경우는요, 뭔가가 뭐 열풍선, 열기구, 아니면 뭐 풍선 같은 거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잖아. 공기에 대해서, 그지? 공기에 대해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공기가 밑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해서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부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부력은 액체와 기체에서 위쪽으로 중력에 대해서 위쪽으로 올리는 힘을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은 액체 상태에서만 다룰 거예요. 참고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기체에서는 부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 다룰 내용은 부력은 주로 이제 액체 상태에서 다룰 거다. 그래서 부력을 보시면요, 방향은요 중력과 반대 방향, 거기다가 이제 반대에다가 동그라미 치는데 중력에다가 반대, 중력 밑줄에 놓고요.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 무게의 차이와 같다. 여기 조금 다른 거니까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부력의 크기는 물 밖에서 물체의 무게, 그러니까 원래의 무게가 되겠죠. 자, 원래의 무게에서 어떤 물체를 물에 딱 담궜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탕에 딱 들어갔어. 그럼 물이 넘치잖아, 그치? 넘치는 물을 뺀 게 반대. 물 속에 어떤 물체를 담궜어. 담근. 그래서 측정한 무게를 빼면 물이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요 넘친 만큼의 무게가 부력으로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탕에서 이렇게 몸을 딱 담궜어. 그러면은 만약에 한 30kg다. 30kg만큼 딱 들어갔는데 그 차이만큼, 예를 들면은 원래는 30kg야. 근데 물에 들어갔더니 한 27kg야. 이건 그냥 예예요. 그럼 한 3kg만큼의 물이 빠져나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물체를 딱 담궜더니 물체를 딱 담궜어.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그만큼 빠져나온다. 이 빠져나온 물의 만큼을 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빠져나온 만큼이 밑에서 물이 이렇게 떠받치는 힘인 거니까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예를 들면, 그래서 오른쪽에 얘를 보시면요, 원래는 물체를 쟀을 때 10N이었어. 그런데 얘를 물체에 담궜더니 8N으로 측정이 됐네. 그럼 2N만큼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2N만큼 가벼워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2N이 이제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가 되겠죠. 알겠죠? 얘가 만약에 물체가 이게 비커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 2N만큼의
밖으로 빠져나왔겠지. 그지?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물체의 원래 무게에서 물속에 담궜을 때의 무게를 측정한 뺀 값이 부력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10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나무도막이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고요. A는 나무도막이 작용한 부력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중력의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물에 딱 담궜을 때 얘가 둥둥 떠 있는데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가라앉아야 되잖아.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떠 있는 이유가 위로 물이 부력을 작용시키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중력보다 뭐가 크겠니? 부력이 크기 때문에 떠 있는 거야. 만약에 중력이 부력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체가 되게 무거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라앉아겠죠. 얘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부력도 작용하긴데 이번에는 중력이 더 큰 경우예요. 중력보다 부력이 크면은 그냥 떠받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스티로폼 같은 애들 가벼우니까 떠 있는 거지. 중력이 작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돌 같은 거. 이거는 스티로폼. 돌 같은 경우는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부력보다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그냥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그릇 바닥 쪽에 이제 가라앉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중력이 부력보다 큰 경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10번을 보시면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는 떠받치는 힘, 밀어 올리는 힘, 부력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 중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을 다룰 때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 자, 이번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가지고요. 플러스 강의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3번 부력과 중력의 크기 비교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일 위에서는 기체 상태일 때인데요. 부력이 중력보다 커요. 만약에 기체 상태에 있다 그럼 열기구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러면 점점점 둥둥둥 떠오겠죠. 열기구를 이제 우리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모래주머니 같은 걸 밖으로 빼가지고 점점 더 무겁게 하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중력을 크게 해서 무게를 크게 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부력과 중력이 같으면요. 물체가 이렇게 배 같은 경우 이제 물 위에 떠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력보다 중력이 더 커. 잠수함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잠수함이 가라앉을 때는요. 물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무게를 무겁게 해서 이제 가라앉고요. 뜨고 싶을 때는요. 물을 다 빼고 공기를 채워가지고 가볍게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보다 중력이 크면 물체가 물속에 가라앉는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왼쪽에 보시면요. 모양이 같은 서로 다른 세 물체의 작용은 부력대인데 요거 별표 쳐놓고요. 요게 문제에 많이 나오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 나, 다가 있는데요. 물에 잠긴 부분에 부피돼 있는데요. 가는요 반만 잠겨 있고요. 나와 다는 어쨌건 잠겨진 위치는 다르지만 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물로 덮여져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는요. 나와 다가 같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가보다는 나다가 같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 가나다가 있어요. 가는 절반만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거고요. 나와 다는 전체가 다 잠겨 있는 거야. 이럴 경우는 나와 다가 부피가 무게도 같고 부피가 같을 때는 부력이 같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와 다는 부피가 같고요. 아니 부력이 같고요. 물에 잠긴 부피가 적을수록 부력이 작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 다가 가보다는 부력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피가 크지. 그러니까 부피가 크니까 마찬가지로 부력도 커지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가보다 나다가 크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잠겨있는 부피가 클수록 그래서 결론은요. 부피가
물체의 클수록 부력도 크다라고 해요. 잠겨 있는 만큼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있는데 어떤 배는 이렇게 물건을 안 실어서 이렇게 잠겨 있고요. 뭐 이렇게 잠겨 있고요. 어떤 배는 같은 배인데 물건을 많이 실어가지고 컨테이너선 같은 게 이렇게 물건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잠겨 있어요. 얘는 그냥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잠겨 있어요. 같은 배예요. 그러면 이때 같은 배라도 물체에 주는 부력의 크기는요, 얘가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잠겨 있는 만큼이 더 클수록 부력도 크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의 크기가 크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가와 나는 지금 물체에 떠 있는 상태잖아. 물에 떠 있는 상태잖아. 어쨌거나. 그래서 가와 나는 부력과 중력이 같다고 하는 거고요. 다 같은 경우는요, 부력보다 중력이 커서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느낌적으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수조의 같은 부피의 11번이에요. 쇠구슬을 실에 매달아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쇠구슬의 작용은 부력의 크기를 나타내래요. 한번 풀어보세요. A, B, C. 자, C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얘가 만약에 물 기준에서 다 잠겨 있다고 치면요, A, B, C는 다 잠겨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력은 A는, B는, C가 되겠고요. D는 안 잠겨 있기 때문에,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A, B,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력이 되겠고요. 같은 부피의 쇠구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중력의 크기 혹은 무게를 따진다면요, A가 B보다, B가 C보다는 D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도 커진다. 알겠죠?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부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한번 볼게요.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과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특히 뭐 여러분들 수영장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물과 함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해 보세요. 구명조끼나 구명환, 튜브를 사용해서 이제 물에 쉽게 뜨겠죠. 그죠? 이거는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가지고요, 가벼워지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져서 부력이 큰 경우가 되겠고요. 자, 무거운 배가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배가 이렇게 무거워지는데도요, 가라앉는 이유는 컨테이너 같은 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요, 잠긴 부분이 크면 클수록 뭐도 커진다? 물이 위로 떠받치는 힘도 커진다고. 얘는 만약에 요만큼만 작용했다면요, 얘는 이만큼 큰 힘을 부력으로 작용한다고. 그렇죠? 그렇구나. 잠수함은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뜨고 가라앉는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뜰 때는요, 물을 배출하고 공기를 채워가지고 가볍게 해서 위로 뜨는 거고요, 부력이 더 커지는 경우고, 가라앉고 싶어 그럴 때는 물을 채워가지고 무겁게 해서 중력을 크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물에서는요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돼 있는데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물고기의 불에 한번 써볼까요? 왼쪽에는 물고기 불에라고 해가지고 물고기의 불에라고 해가지고 공기 주머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도 위로 뜨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공기 주머니는 공기 양을 조절해가지고 여기 불에다가 공기를 채우면은 위로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은 공기를 빼가지고 다시 잠수함처럼 이렇게 제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볼게요. 기체 속에서는 이제 보통 뭐 열기구라든지 뭐 풍선처럼 이렇게 둥둥둥 뜨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열기구 안에 뜨거운 공기로 차면은 부력이 생겨서 뜬다 돼 있고요. 만약에 열기구를 이제 내리고 싶으면요,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불을 끄고 모래주머니를 밖으로 해가지고 무겁게 해서 밖으로 이제 밑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겠죠. 두 번째, 헬륨을 채운 비행선.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여러분 뭐 풍선 같은 거 헬륨 풍선 많이 하잖아. 헬륨이 되게 가벼운 기체거든요. 그래서 헬륨을 채워가지고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뜰 수 있다. 세 번째, 풍선이나 풍등. 풍등은요, 여러분들 그 명절 같을 때 조그만 이제 뭐 종이 등 같은 데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요, 이제 열기구처럼 위쪽으로 올리는 걸 말하고 지난주 시험에 나왔나? 그지? 풍등 들어본 것 같은데. 풍등의 부력이 작용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기체에서는 요거 써놓으세요. 조류의 기낭. 새도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도 높이 멀리 날고 싶을 때는 공기를 채워가지고 가볍게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고요. 기낭에서 기낭이 공기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공기를 빼면요, 다시 이제 애가 조금 이제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조절하는 게 있어요. 새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돼 있고, 기낭이라는 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류에, 이건 어류라고 해도 되겠다. 어류의 불에. 여기도 물을 채웠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제 불에서 물을 채운다는 건 공기를 뺐다는 소리고, 물을 뺐다는 소리는 공기를 채웠다는 소리죠, 그치? 어쨌건 물고기에 불에가 있고 조류의 기낭,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에서 부력을 이용한 예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12번 같이 볼게요. 부력을 이용한 경우 되는데요, 고무보트, 그치? 그 다음에 열기구,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런 게 되겠네요. 기역, 디귿, 리을 되겠고요. 농구공은요, 마찰력이나 탄성력을 이용한 예가 되겠고, 자동차 타이어도 마찰력이 되겠죠. 타이어 보시면요, 이제 홈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그치? 마찰력을 이용한 예가 되겠고요. 수영장 다이빙 때는 뭐 우리 앞에서 했지만 탄성력을 이용한 예가 되겠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뒤에 문제 풀면서 이제 요 단어는 마무리할게요. 우와.